평양의 밤은 참으로 기이합니다. 겉보기엔 그저 고요하고 정갈한 도시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거든요. 아버지의 저택은 더욱 그랬습니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화려하게 번질수록 담장 너머로 들이닥칠 보이부에 서늘한 칼날이 제 목을 겨누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숙청의 명단에 올랐다는 소식은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놓인 도자기들이 마치 비명이라도 지르는 것 같아 저는 견딜 수가 없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벽장 안쪽에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모은 이 나라의 권력자들이 서로의 입을 막기 위해 주고받았던 그 검은 돈 10억의 비자금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게 종이 뭉치인지 아니면 제 자유를 바꿀 수 있는 생명줄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것을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맹목적으로 믿었던 박중사였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얼굴로 저를 보며 낮게 읊조리더군요. 이제 시간이 없다고. 오늘 밤 이 평양을 떠나지 못하면 우리는 둘 다 시체가 될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진심을 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살아남으려는 처절한 욕망을 읽었죠. 우리는 저택 뒷문으로 조심스럽게 빠져나왔습니다. 평양의 밤거리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간혹 들려오는 순찰대의 구두 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는 덤불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흙먼지 냄새와 녹슨 철제 대문의 비릿한 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박중사는 능숙하게 초소를 우회하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저를 대하는 태도는 평소에 군인답지 않게 다급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마 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혹은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가는지 말입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어둠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저 멀리 평양의 불빛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향이라고 불렀던 그곳, 화려한 저택과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그 모든 비극적인 기억을 뒤로 한 채 저는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등 뒤에 맨 가방의 무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돈의 무게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절망이자 희망의 무게였습니다. 박중사는 앞장서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검문소의 불빛이 저 멀리서 번쩍거렸습니다. 우리는 숲길을 따라 짐승처럼 달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배부를 찔렀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발밑에 제이는 돌멩이 소리조차 총성처럼 크게 들리는 불안 속에서 저는 비로소 평양의 마지막 만찬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생존을 위한 사투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차가운 숲의 습기가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이름 모를 북쪽의 산줄기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평양의 밤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군용 트럭 적재함에 올라탄 제 몸은 덜컹거릴 때마다 뼈마디가 어긋나는 것 같았지요. 차가운 쇠판 위에 웅크리고 앉아 그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우리가 무사히 스며들기만을 바랐습니다. 박중사는 운전석 옆에 앉아 꼿꼿한 자세로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등판을 보고 있자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지만 심장 박동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검문소의 불빛이 멀리서부터 비릿한 냄새처럼 번져왔습니다. 보이부 검문소였습니다. 트럭이 속도를 줄이자 엔진 소리가 낮게 깔리며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제 손바닥은 이미 식은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이게 들키면 끝이라는 생각.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헌병이 군홧발 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알리는 징소리 같더군요. 박중사가 차에서 내려 헌병과 마주했습니다. 저는 적재함 덮개 사이로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박중사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위조된 통행증을 내밀었습니다. 헌병은 그것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다시 박중사의 얼굴을 훑어내렸습니다. 그 찰나의 정적은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헌병의 손가락이 통행증 모서리를 툭툭 치는 소리마저도 제 심장에는 천둥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박중사는 특유의 서늘한 카리스마를 유지하며 헌병에게 담배 한 갑을 넌지시 건넸습니다. 뇌물은 이 바닥에서 가장 흔하고도 치명적인 생명줄이지요. 헌병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풀렸습니다. 그는 대충 통행증을 훑어보고는 신경질적으로 손을 휘저었습니다. 가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삼키느라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트럭이 다시 거칠게 엔진을 울리며 검문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차가 속도를 내며 평양의 불빛이 멀어질수록 비로소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박중사가 백미러로 저를 힐끗 쳐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평양을 벗어났을 뿐입니다. 우리 앞에는 더 험난한 산길과 더 많은 감시 초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행증은 위조된 것이었기에 언제든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이제 굴곡진 산간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덜컹거리는 진동 속에서 저는 겉옷 안쪽에 숨겨둔 작은 사진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이 길의 끝에 정말 자유가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채로 밤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의 거친 숨소리가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고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흔들리는 자체에 몸을 맡겼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우리가 위험한 경계선 위에 서 있음을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엔진 소리가 들려왔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낡은 트럭의 덜컹거림 속에서 우리는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부의 검은 승용차가 번개처럼 따라붙더군요. 아시겠습니까? 등골이 오싹해진다는 게 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았던 동료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내리라오. 여기서부턴 우리 발로 뛰어야 한다.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굴러떨어진 산비탈의 흙먼지가 입안 가득 텁텁하게 베어들었지만 비명 한 번 지를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총소리는 없었지만 그 정적이 오히려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군요. 우리는 진도 다 버리고 산길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밤이 되자 북한에 사는 그야말로 거대한 무덤 같았습니다. 나무들은 앙상한 팔을 뻗어 우리 앞을 막아섰고 발밑에는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굴러다니며 발목을 사정없이 찔러댔습니다. 배고픔은 이제 통증조차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의 일부가 된 고통이었죠. 며칠을 그렇게 걷다 보니 길가에 숨어 사는 호채비 무리들과 마주칠까봐 두려워 해만지면 덤불 속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풀잎 하나 흔들리는 소리에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혹여나 호위부 밀고자들이 저 산 너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 숨을 쉬는 것조차 죄를 짓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굶주림에 지쳐 바위 틈에 기대 앉아 있을 때 동료 하나가 제게 묻더군요. 무사히 넘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얼굴만 떠올랐거든요. 평양에서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그 씁쓸한 옥수수죽 한 그릇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자유라는 건 어쩌면 이런 배고픔과 공포를 다 털어버리고 그저 사람답게 내 이름 석자를 당당히 말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 아래쪽 국도에서 다시 한번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포위부 감시조였습니다. 그들은 개처럼 냄새를 맡으며 우리가 지나간 길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인 채 썩은 나뭇잎 사이로 몸을 최대한 맞췄습니다. 흙냄새와 땀냄새가 뒤섞인 그 좁은 구덩이 안에서 저는 제 심장 소리가 저들에게 들릴까봐 손으로 가슴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이나 주위를 둘러보더군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들의 시선이 우리를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아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그냥 지나가 달라고. 다행히 그들은 다른 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산 너머 국경의 강물이 흐르는 곳까지는 아직도 멀고 험한 길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젖은 바지를 입고 신발은 다 해져서 발가락이 튀어나왔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호위부의 추격조가, 앞을 바라보면 알 수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는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보이지 않는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 다시 북쪽을 등지고 나아갔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희미한 달빛이 마치 우리를 부르는 손짓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늘이 구멍이라도 난 듯 퍼붓는 빗줄기 소리가 산 전체를 집어삼킬 듯 울려 퍼졌습니다. 평양에서 살 때는 비가 오면 그저 창밖의 풍경을 감상하며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이 빗물이 제 목숨을 앗아갈지 모르는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오더군요. 은신처라고 마련한 곳은 비바람조차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는 허름한 바위 틈이었습니다. 진흙과 섞인 빗물이 발치까지 차올라 온몸이 덜덜 떨리는데 굶주림은 추위보다 더 잔인하게 뱃속을 긁어대더군요. 거울을 볼 수 없었지만 아마 제 몰골은 평양의 공주라 불리던 시절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을 겁니다. 박중사는 그런 저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 생활 내내 뼈저리게 익힌 경계태세로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작은 인기척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지요. 갑자기 그가 겉옷 안쪽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봉투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딱딱하게 굳은 강냉이 떡 한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거 먹으시라요. 이거 먹고 죽지 말고 꼭 살아서 가야 합니다. 그의 투박한 손마디에는 흙과 기름때가 잔뜩 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떡을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평양의 식탁 위에서 보던 화려한 음식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곰팡내 섞인 떡 한 조각. 하지만 그게 제 생명을 이어갈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박중사는 제 눈물을 보며 씁쓸하게 웃더군요. 자유라는 게 밥보다 더 배부른 건지 아니면 더 고통스러운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흙탕 속을 기어다니는 이유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서라는 것을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산을 타고 내려오는 희미한 랜턴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보이부의 수색대일 것이라는 직감이 온몸의 털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습니다. 박중사는 즉시 제 입을 손으로 막고는 몸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며 수색대의 발소리를 덮어주었지만 제 심장 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밖으로 터져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를 잡으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라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것일까요? 박중사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닿았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총을 꽉 쥔 채 저를 보호하듯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비탈길을 따라 더 깊은 산속으로 혹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의 감시망을 뚫고 지나가는 것. 저는 강냉이 떡을 입안에 넣고 억지로 삼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떡의 거친 질감이 마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중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볼 여유도 망설일 시간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진흙 범벅이 된 손을 맞잡고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다시 한번 어둠의 숲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굶주림보다 더 큰 공포를 견뎌내며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저 멀리 수색대의 괌이 빗소리를 뚫고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회령의 밤은 그저 어둠이 아니라 시커먼 장벽이었습니다. 바위 밑에서 바스러지는 마른 풀잎 소리조차 총성처럼 크게 울리는 그런 밤이었지요. 숨을 쉴 때마다 폐부로 들어오는 차가운 강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박중사와 우리 일행은
두만강 줄기를 앞에 두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 너머 강 건너편에 희미한 불빛이 꼭 닿을 수 없는 별처럼 느껴지더군요. 갑자기 뒤편에서 강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숲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경비대의 순찰조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멈춰서라 하는 고함과 함께 정막을 찢는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박중선은 저를 강가 숲을 깊숙이 밀어넣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윤 동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저기 보이는 바위 틈을 지나 강물로 뛰어드시오. 내 신호가 떨어지면 무조건 달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박중사는 품에서 낡은 권총을 꺼내 들더니 마치 제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사람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경비대 쪽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모두 이쪽이다. 이 새끼들아, 나를 잡으란 말이다. 탕탕탕. 총구가 불을 뿜을 때마다 어둠 속에서 비명과 고함이 뒤섞였습니다. 박중사와 호위 군인들이 목숨을 건 육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틈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저를 위해 스스로를 미끼로 던지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지키려 한 것은 단순히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가져가야 할 자유라는 희망이었겠지요. 눈앞이 흐릿해졌지만 울음을 삼키며 달렸습니다. 발이 진흙탕에 빠지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뒤쪽에서는 수류탄 터지는 굉음과 함께 붉은 화염이 솟구쳤습니다. 박중사의 마지막 고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살아서 가라. 기어이 살아서 가라. 강물은 생각보다 훨씬 차고 거칠었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강물을 헤치며 저는 필사적으로 반대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물살에 휩쓸릴 뻔한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기며 저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총소리가 잦아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소리가 멎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차마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눈앞의 어둠만을 뚫고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물 밖으로 기어나와 젖은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평양의 흙과는 달랐습니다.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지는 그곳에서 저는 한참을 바들바들 떨며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 멀리 회령 쪽 하늘이 경비대의 조명탄으로 환하게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꺼지면 아마도 저의 이름은 북한 땅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겠지요.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 땅을 향해 마지막으로 짧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중사가 지켜준 이 목숨, 이제는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저는 어둠이 거치지 않은 낯선 땅의 숲속으로 한 걸음 더 깊숙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날 밤 두만강의 공기는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뼈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란 게 이런 것이구나. 살아오면서 처음 느껴봤지요. 박중사는 제 손목을 꽉 쥔 채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거친 군화 소리와 간헐적으로 터지는 총성은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죠. 박중사가 씩씩거리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기만 건너면 끝이라고. 제발 정신줄 놓지 말라고 말입니다. 방가에 다다르자 썩은 물비린내와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강물은 검은 뱀처럼 다리를 들고 흐르고 있었지요. 저 건너편, 저 멀리 희미하게 비치는 불빛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별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탕! 하고 예리한 총성이 정적을 깼습니다. 박중사의 어깨가 움찔하며 비틀거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제 등을 강물 쪽으로 떠밀었습니다. 서윤 동무, 뒤돌아보지 말고 뛰라요. 살아서, 꼭 살아서 가야 한다고.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차가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지요. 입안으로 흙탕물이 왈칵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폐부까지 얼어붙는 듯한 고통에 비명이 새어나오려 했지만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발을 구르며 필사적으로 물살을 헤쳤습니다. 발밑에는 진흙과 돌덩이들이
엉겨붙어 자꾸만 저를 강바닥으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얼굴이 자꾸만 아른거려 눈물이 났지만 그 눈물조차 강물에 섞여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총탄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튀어올랐습니다. 찌르르한 통증이 다리를 스쳤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그대로 강물의 일부가 되어 사라질 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박중사는 강둑 위에서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계속해서 총구를 허공으로 휘두르며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부르짖는 고함 소리가 거센 물소리에 묻혀 희미해져 갔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이르렀을까요? 물살이 갑자기 거세지며 제 몸을 빙글 돌렸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손끝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편할 것 같다는 유혹이 들기도 했지만 저는 전 먹던 힘까지 다해 마지막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물 밖으로 삐져나온 거친 돌덩이에 무릎이 찢기는지도 모른 채 기어올랐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흙바닥에 얼굴을 박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폐가 터질 때 뜨거웠지만 코끝을 스치는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북쪽의 매캐한 매연 냄새가 아닌 낯설고도 서늘한 자유의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진흙투성이인 땅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강 건너편의 어둠 속에서 여전히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박중사가 무사한지 아니면 그 차가운 강물에 묻히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준 이 땅을 밟고 한 발자국이라도 더 멀리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젖은 옷이 얼어붙어 갑옷처럼 딱딱해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어둠이 짙게 깔린 낯선 숲을 향해 비틀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물 소리가 귓가를 때리던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옷자락에서 뚝뚝 떨어지는 강물은 제 살점보다 더 시리게 느껴졌죠. 발을 헛디딜 때마다 들려오던 그 찰박거리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 소리 같아 숨이 턱까지 차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보이브 놈들의 고함과 개 짖는 소리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중국 땅의 흙을 밟았을 때 저는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정말 그토록 바라던 자유의 땅인가 싶어 멍하니 어둠 속을 응시했죠. 등 뒤로 차가운 강바람이 불어왔지만 제 시선은 오직 저 건너편 어둠 속을 향해 있었습니다. 박중사님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저를 강가로 밀어 올리고는 자신은 반대편 숲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도망치는 길을 헷갈리게 하려고 일부러 소리를 내며 뛰더군요. 그게 마지막이라는 걸 제 본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중사님이 제게 건넨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서윤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라. 내가 여기서 잡히면 내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살아서 꼭 사람답게 살아라.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비명 같은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서 부속품처럼 살아왔던 그 사람이 제게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라고 말해주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탕 하는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제 몸이 본능적으로 움찔거리며 떨렸습니다. 저들이 박중사님을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총구의 불빛이 마치 저를 향해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하려고 제 손등을 피가 나도록 쥐어뜯었습니다. 박중사님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고개를 돌려 앞을 보았습니다. 낯선 중국의 산등성이가 검은 장막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막막함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분의 희생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저는 젖은 신발을 털어내고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마른 잎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숨어들며 저는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이 차가운 강물 너머에 두고 온 고향, 그리고 저를 위해 어둠 속으로 사라진 박중사님을 위해서라도 저는 절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혀 피가 흐르는 것도 모른 채 저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숲길이었지만 그 너머에는 분명히 아침이 올 것이라 믿으며 저는 끝없는 어둠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점점 작아질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처음으로 밟아본 이 땅의 흙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흙은 늘 꽁꽁 얼어붙어 있거나 아니면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파헤쳐야 하는 척박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느낀 흙의 감촉은 달랐습니다. 그건 어쩌면 제 발밑을 옥죄던 감시의 눈길이 사라졌다는 안도감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평양에서 저는 공주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공주라는 이름의 새 장 속 새였죠. 아버지가 내미는 서류에 도장을 찍고 당의 지침에 따라 웃고 울어야 했던 인형. 그곳에서의 삶은 화려했지만 단 한 번도 숨을 제대로 쉰 적이 없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24시간 내내 누군가 내 뒷덜미를 낚아챌 것 같은 그 숨막히는 공포 말입니다. 밤마다 창밖을 보며 별이 아니라 저 별 너머에는 도대체 어떤 세상이 있을까? 과연 나라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며 살 수 있는 날이 올가를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의 그 살을 애는 듯한 찬물, 그리고 등 뒤에서 들려오던 총소리. 지금도 가끔 꿈을 꿉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허우적대던 그때 제 손을 잡아주던 누군가의 거친 손길과 그 손에 묻어있던 진흙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살아서 자유를 찾았을까요? 아니면 차가운 강바닥에 돌멩이가 되어버렸을까요? 저는 그들의 목까지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때로는 이 자유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낯선 도시의 거리는 너무나 밝았습니다. 평양의 밤은 전력이 부족해 늘 어둠이 깔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밤에도 대낮처럼 환하더군요. 그 빛이 처음에는 너무 눈이 부셔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가게 앞에 놓인 진열장, 이름 모를 꽃들이 가득한 길가, 그리고 아무런 검문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 그 평범한 풍경이 제게는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여자였겠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입었던 낡은 속옷을 벗어 던지고 처음으로 내 의지로 고른 옷을 입었을 때 느꼈던 그 전율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딸도 누군가의 도구도 아닌 오직 서윤이라는 이름의 한 인간으로 숨쉬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합니다. 물론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 밤잠을 설치고 혹시라도 그들이 저 때문에 고초를 겪지는 않을까 하는 죄책감이 매일 저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진다면 그들의 희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겁니다. 낯선 한국의 하늘 아래 이제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고 제 손으로 번 돈으로 밥을 사 먹는 일상. 그것이 저에게는 거창한 혁명보다 더 큰 자유입니다. 어제는 마트에서 처음 보는 과일을 하나 샀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 과일의 껍질을 까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껍질을 벗겨야만 속을 알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껍질째 당당하게 세상에 나설 수 있는 삶을 살겠다고 말이죠. 내일은 또 어떤 낯선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렵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그 길을 당당히 걸어보려 합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직접 쓴 첫 문장을 시작하기 위해서 말입니다.